네, 지난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새해 증시 역시 우호적인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시간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새해 경기 전망과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새로 주식 시작했다는 분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저금리 시대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조금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인데요. 이 올해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 거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인데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딱 어떻게 된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예요. 이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예상을 못했었죠. 예. 3월 달에 1,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00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3월 달 그 상황 보면은 치료제도 없다. 그리고 백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겁이 나서 시장도 움츠러들었다가 차츰차츰 적응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와 하면서 이렇게 좀 적응이 되면서 그 위에 탄력을 받게 되는데 확 떨어지니까 확 올라가는 반등을 보게 된 것이고 지금 보니까 최대 변수가 코로나19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좋아졌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최고점을 찍은 거죠. 참 대한민국 대단한 것이 다들 어렵다 하는데 나름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코로나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최고점을 찍은 이 상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00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 8곳이 주가 3,000 시대 다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학 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회복 기대 증권사들 목표치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지금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관련된 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꼭지점에 올라가 있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투자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상태가 3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3,000을 목전에 두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급락할 그런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불확정성을 제일 싫어해요. 아니,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워야지 어중간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이 뭐라고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 상황을 보면은 이건 올라가는 추세이긴 맞아요. 그래서 뜨겁게 올라가긴 하는데 불확정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공립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확 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겁나 하면서 뛰쳐 나가면 다들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불확정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3,000선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해주셨고 저희가 콕 집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호황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코로나가 혹시 후반기에 좀 잡힌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또 성장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계속 나왔던 코로나 관련된 뉴스 보도 리포트 보시면은 9월 달에 정상화 될까 기대감 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시장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언택트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IT 강국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강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도체라든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백신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부분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좋아지면 여행 가야지.
뭐 여행 그항합니까? 네. 비행기 타고 가겠죠? 예. 항공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닥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시작을 작년에 하게 됐는데 축하합니다. 주위에서는 너가 있으면 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국 수출도 그러니까 12월이죠. 역대 12월 성적표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요 1,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올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 12월 달에 수출 성적표 굉장히 좋았던 거는요. 네. 12월 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 10월, 11월, 12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예. 우리는 수출이 잘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3월 달, 4월 달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알려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도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고 세계적으로는 한국,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 하반기에, 그러니까 4, 4분기에 10월, 11월, 12월 수출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네. 미중 갈등 이야기는 하는데 예. 아까도 잠깐 레포트에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미중 갈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정부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중국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모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접고 나면은 이젠 전 세계가 코로나 관련돼서 극복하는 예.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역시 전 세계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전망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출 전망만 본다면은 또 얼마 전에 GNI 국민 총소득만 보면 이탈리아를 제쳤거든요, 우리나라가. G7 국가를 제친 거예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가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교육 환경도 개선되고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지난해 워낙 어려웠던 상반기 어려웠던 걸 탄력받고 하반기 올라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예. 수출 역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수출이 지금 호조세를 보이니까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경기 부진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네. 국내 경제가 지금 이제 반등할 거란 낙관론 올해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정부가 그냥 우리 경제 좋아졌어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 OECD에서 인정하기를 전 세계에서 2020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세계 1등입니다. 마이너스인데도 1등이다. 예.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바라보니까 이제 3%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다음 회복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더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에서 제일 앞 선두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한국이 2021년 경제성장 전망률을 지금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3%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예.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3%대의 성장률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세계 경기가 뒷받침해준다. 그 가운데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증명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백신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뭐 아까 뭐 세계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백신 맞고 네. 외국에서 백신 맞는 건 당연히 그 나라들은 막 5만 명, 10만 명씩 확진되고 난리가 난 네.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외국 업체랑 기업이랑 정부가 직접 협상하면서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안정성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하느라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예. 그럼 당연히 그것은 경제적인 심리와
아주 이게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기대처럼 하반기에 좀 상용화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 뭐 집값뿐 아니라 전세값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요? 제 목이 타네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는 목이 탈 수밖에 없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딱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18일 날 지난 12월 18일 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4천만 평 이상의 잠재 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중공업 지역의 순환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에 있었던 그것이 뭐 분당 지역만큼이나 되고 뭐 이제 3,300만 평이나 3천만 평이나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의지라기보다 지금까지 가격을 규제하고 다른 상황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잡히지 않는 것을 공급 정책으로 확 바꿔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제발 투기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틀어막아야 되는데 핀셋 규제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전체를 다 잡아야 돼. 요거 잡고 저거 잡고 저거 잡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전망이 될 만한 발언, 필요한 방안으로 중공업 지역의 순환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공급 정책으로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기 세력에 대한 전쟁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답답해서 참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올해도 일단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방송 나와서 올해 집값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지금 전체 집값이 입주 물량이나 전세값 주목되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기대를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공급 부족이나 전세나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승 요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유동성 자산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엄청 풀었기 때문에 저것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저금리 기조 계속하고 있고. 근데 뭐 일단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상승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값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세값도 중요한 변수거든요. 전세 불안이 지금 계속되면서 어떤 그게 매매 시장의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전세가 품귀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구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의 올해의 전 주택 가격이 전국 5%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 근데 지방보다 더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 주택 매매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전세 시장이 그걸 다 좌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든 점진적으로 올라가든 간에 전세 시장이 변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은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재계약 위주로 전세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 전세 대란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 관련기의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세금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말씀처럼 종부세, 양도세 올해 이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매물을 내놓는 어떤 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요? 그렇죠. 사실은 세금이 올 상반기에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1주택자 그리고 고령자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 실제로 이걸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양도세 당연히 몇십 %씩 더 올라가게 되고 네. 공제하는 것도 깎이게 되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규제가 되지 않으면은 부동산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뭐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이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실수요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종부세와 양도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금 부담을 좀 덜고 싶다, 지금 내놓겠다라고 하면 6월 전에는 내놔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6월 전에 바뀌게 내놔야 이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력을 덜 받게 되는데 네. 사실은 시장이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하면 시장은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조금 때 빈틈 치고 나가서 확 퍼뜨리는 상황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6월 전까지 시장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매물 내놓는 몇몇 그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살펴볼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멍이 생길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상반기에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예. 그리고 이제 송금을 잘못했을 때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정책이 또 열리고요. 법정 최고금리 하반기부터 이제 20%로 낮춰지는데 서민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라임 펀드라든지 예.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생 모았던 자금을 홀라당 다 은행이 먹어버린 거예요. 예. 예. 심지어는 치매 할머니한테까지 이 상품을 팔았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지고 있잖아요.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거를 뭐 치매 할머니한테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다 평소 계속 알고 있었던 은행 직원이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샀더니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온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온 것이 이게 늦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3월 25일부터 물를 수가 있어요. 예.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제2의 사모 이런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펀드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중요하고 이 시행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융당국의 무책임함 여기서 저는 성토하고 싶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되돌려 받는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많이 잘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두 분 경험이 있으신가 할 모르겠네요. 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잘못 보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 뭐 어디에서는 뭐 이거 6%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하반기부터 20%로 낮추는데 지금 24%지 않습니까? 20%로 인하는데 이거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이자 같은 것들 특히 서민들한테는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좀 경감되겠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입니다. 이건 칭찬해 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세 가지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속아서 산 경우에 3월 25일부터 반품, 그러니까 물릴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내가 속았다라는 걸 개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은 예. 어차피 언론에서 제가 찝을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속아서 샀구나라는 것은 언론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게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나중에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 건데 그 속아서 샀다라는 거 나중에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잘 이렇게 보시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투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막 투자하고
뭐 개인이 빼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100%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상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걸릴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연합뉴스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자님들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개인 투자자가 기업 공개할 때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고요. 또 주식 팔 때 증권거래세 낮춰서 주식 거래 더 지금 활성화를 유도를 하게 되는데 2023년부터는 거래세가 아예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주식 투자라든지 이게 투자한다라는 이 자체가 맨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인정을 받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가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득을 받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매도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되고 이게 또 연기 얘기도 있지만 다시 시행이 되면은 아무리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정부가 모자르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청약 물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네요. 보니까 올해 성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도 낮췄다. 2년 후에 아예 제로가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또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빅히트나 SK바이오팜 공모주 시장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이런 걸 좀 이어갈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어제도 개인 투자자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꼭대기에 있다라는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꼭대기에 있다, 지금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좀 더 여유 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이건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언 못해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전체 트렌드가 3,000원 넘을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00원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은 낙관적이지만 이제 투자는 개인이 신중하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